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빠지지 않도록 뛰어난 외교력으로 결국 한미 상호 방위협력 조약을 체결했던 그런 부분들도 다시 좀 재평가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완연한 봄이 와가지고 꽃도 피고 그래서 너무 좋던데 오는 길에 보니까. 저는 봄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봄날은 갑니다. 또 돌아오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과 6.25 전쟁을 비교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임진왜란과 6.25를 비교하면서 또 여러 가지 세계사적인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그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종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광물협정 을 체결해서 사인하려고 그렇게 이제 했었다가 대통령끼리 회담하면서 거의 뭐 싸우다시피 하는 건 저도 처음 봤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일단 거기서는 이제 그게 진행이 안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미국에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을의 입장이다 보니까 동병상련도 좀 느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느끼면서 참 이게 국력이 있어야 되구나,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도 이렇게 참 치욕스럽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는데, 이사장님은 최근 1년에 미국 중심의 그런 세계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양국의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정말 소위 상것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싸우는 걸 보고 저도 쇼크를 먹었습니다. 인간도 동물이니까 동물의 세계가 바로 이거 아니냐,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이거지요. 미국이 독립 후에 300년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세계의 지도 국가로서 그동안 모든 국격을 갖추고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역시나 힘의 논리를 따르는 나라, 그러다 보니 힘이 약한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정당하고 정의롭고 하더라도 결국은 밀리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했었든지 이게 어느 정도 봉합이 되기는 되겠지만은, 결국은 이 전쟁을 시작한 것도 힘의 논리로 시작이 되었고 마치게 되는 것도 힘의 논리로 결말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나오네요. 젤렌스키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핵을 포기하면은 우리가 다 평화를 보장해 주겠다 하는 그 말을 믿고 참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지금 때 와가지고 젤렌스키가 국가 지도자로서 그걸 다 뒤집어 쓴 거 아닙니까? 자기의 힘이 없으면은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 하는 그러한 우려가 또 살아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태도, 그걸 보면서도 참 저도 굴욕을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그 말처럼 지금 이제 관세 정책을 통해서 트럼프가 유럽의 우방국들한테도 그냥 오로지 미국 중심주의적인 시각으로 아주 무리하게 대하다 보니까 독일을 비롯해서 정통 유럽연합의 우방국들이 진짜 우리도 자주 국방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막 국방 예산을 상당히 늘리고 있는 지경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지만, 결국 우리도 이제 지금 관세 정책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아마 실제로 뭐 피해를 당하겠죠. 근데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그런 어떤 국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답한 일입니다만은,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다시 동물의 세계를 하나의 모델로 삼습니다. 이 밀림에서 아니면 초원에서 초원의 왕자인 사자, 밀림의 왕자인 호랑이, 그리고 다른 많은 동물들이 있죠. 거기에서 지배하는 원리나 인간 사회에서 지배하는 원리나 똑같다 이거죠. 사자는 사자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싶고, 사자의 제일 큰 라이벌은 다른 사자입니다. 특히 숫사자, 뭐 호랑이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의 제일 큰 라이벌은 누구냐? 지금 현재는 라이벌이 없죠. 그런데
라이발로 커 올라오는 상대가 지금 중국이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미국의 한 200여 년 역사를 보면은 미국이 세계 최강자로서 제2인자를 키우지 않는다. 정권이나 지배권이나 국제 정치에서나 국내 정치에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커 나오는 것을 억제해야 된다. 그런데 러시아도 상당한 강국이거든요. 이 둘이 한편이 되어가지고서는 곤란하다. 이 둘을 분리시켜야 된다. 그러면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제1 타겟은 중국. 그 다음 타겟은 이제 러시아니까 러시아를 내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중국을 고립을 시키는 전략을 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크라이나는 미안하지만은 너는 이 판에서 좀 뒤로 물러나 줘야겠어. 나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필요해. 나의 주 라이벌을 이렇게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는 죄 없이 다른 나라들을 믿고 핵무기를 버렸던 그 값을 지금 뒤늦게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상당히 이사장님의 그런 분석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상당한 땅을 러시아가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야 가만히 있어 그냥 이 선에서 그냥 종전을 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는 러시아를 미국의 편으로 만들어서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시각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옛날에 6.25 사변이 났을 때에도 그때 유엔 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이 탄생하고 나서 처음으로 전쟁이 터졌다. 한반도에서. 여기에 유엔군을 보내야 된다. 그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련의 모상 미코얀이든가요. 그 투표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스탈린은 여기에 유엔군을 안 보내고 하는 것보다는 보내가지고 유엔군이 주력은 미군이니까 미국과 중국이 싸움을 하게끔 하는 것이 두 강자를 싸움을 시키는 것이 소련에 유리하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그로미코 회상으로 하여금 그 안전보장 이사회에 참석하지 마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강대국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소련도 그렇고 미국이 독립하고 나서 지난 200여 년 살아오는 동안에 최근에 우리 본 기록은 참 미국은 훌륭한 나라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기술, 인도주의.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80년 동안 본 기록상으로는 맞는데 그 전 19세기, 18세기에는 어떻게 커왔느냐. 멕시코 땅을 반 이상 뺏었습니다. 수많은 아메리카 인디안 종족들을 몰살시키거나 죽이고 가두어가지고 지금도 그 50개 주 여기저기에 가두어 놓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로 해놓고 있고 스페인하고 전쟁을 했지요. 큐바하고 전쟁을 했지요. 알라스카 같은 것은 돈 주고 샀지만은 루이지아나나 돈 주고 사기도 샀지만은 무력으로서 이렇게 키워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새로운 사례지요.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커왔고 그동안 세계의 모범 국가, 모범 지도자로서 잘 커왔지만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힘을 쓸 수 있다. 몇백 년 후에 왔을 때 야 미국의 영토를 보자. 지도를 보니까 색깔이 다 똑같다. 그린란드도 들어가 있고 파나마 운하도 들어가 있고 하는 그러한 지도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참 미국 중심주의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입장으로 미국이 유지를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도 자민족 중심주의로 전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유엔이나 이런 기구들이 참 그 옛날에도 무기력했지만 지금 더욱더 무기력해지는 국제 평안이 이런 것들이 국제 기구를 가지고 뭘 유지를 한다는 게 참 현실적으로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저는 젤렌스키가 그 모욕을 당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6.25 때 미국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할 때 미국이 그냥 순순히 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심지어는 미군 철수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한국에서 발을 빼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뛰어난 리더십과 외교력으로 결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안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바탕이 되니까 10대 경제 강국으로 이제 올라서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도 더더욱이 그 시대를 살아내셨던 분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젤렌스키의 리더십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전쟁에서 종전에 임하는 그
우리는 뭐 휴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의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을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은 어른과 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과언일 수 있죠. 정말 뛰어난 아마도 당세계 최고의 국제 정치가 국제 정치 외교를 보는 눈을 가진 지도자와 젤렌스키는 거기에 비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에 비하면은 리더십 측면에서는 어린아이도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고, 이승만 대통령 자신은 군인 출신도 아니었고 또 자기 스스로 전장에 접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총을 들고 하는 독립투쟁은 그거는 아니다. 그 당시 국제 역학관계를 잘 활용해가지고 독립을 해야지 일본 제국에 총으로 항쟁해가지고 독립을 쟁취할 수는 없다는 것을 늘 주창을 해왔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독립하는 길은 세계 최강자인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 천리를 가려면은 천리를 못 가는 풍뎅이는 천리를 가는 말 엉덩이에 올라타야 된다 하는 그거를 본능적으로 이렇게 습득하고 계신 분이었죠. 그렇게 해서 정말 국력으로 치면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국력인데도 불구하고 탁월한 해안과 지식과 또 외교술을 발휘해가지고 대합중국의 대통령으로 하여금 아쉬울 정도로 해가지고 한미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선조 임금이 명나라 황제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임진왜란때 그렇게 한 것에 비해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 반대지요. 아쉬운 조선이 명나라 황제한테 야 군대 보내줘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은 비교를 한다 치면은 선조 플러스 이순신, 지금 이제 5천만이라고 하는 임진왜란 때에 비하면 10배 더 많은 인구, 100배 더 되는 이런 큰 나라를 70년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할 수 있게 만든 거는 한미 상호 방위 동맹 조약을 맺음으로써 그 모든 터전이 생긴 거 아닙니까? 정말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광화문의 동상을 세워도 크게 세워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좌우가 대립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과거에 뭐 이승만 대통령 저 인천에 있는 걸 가져가 동상도 끌어내리고 막 그런 기사도 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몰랐던 이승만에 대해서 이사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는 거를 빠지지 않도록 뛰어난 외교력으로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협력 조약을 체결했던 그런 부분들도 다시 좀 재평가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미국과 잘 협력도 하고 결과가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좋은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